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여기 농장과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여기는 전라남도 화순군에 있는 두베이 커피 팜입니다. 두베이 커피팜. 네, 저희가 재배하는 작물은 커피고요. 커피 중에서 아라비카 커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월 6일 정도? 6일 날씨가 굉장히 춥고 영하 막 9도, 10도 이하인데 네. 하우스 안은 굉장히 쾌적하거든요. 겨울에 저희가 10도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10도 정도면 저희가 생육을 하는 데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10도를 맞춰서 지금 겨울은 유지하는데 일반적으로 다들 이제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이게 커피가 열대 작물로 알고 계셔서 겨울에 온도를 많이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바람이 안 불고 체감이 좀 떨어지더라도 한 7도 그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오, 그러면 지금 이 시기 커피나무는 휴명기예요? 아니면은 생장 중인가요? 지금 생장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잘라주고 있어요. 가지치기를 해서. 근데 지금 다음 단계인 꽃피는 개화 단계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죠. 꽃은 몇 월 정도 펴요? 몇 월이 아니라 실내 온도를 저희가 한 15도 정도 맞추게 되면 15도 정도 맞추면 이제 꽃 개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두베이는 그 식물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꽃 피울 시기를 정해서 온도를 맞춰주고 제가 채널에서 봤는데 건기와 우기까지 만들어주시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얘네들을 관상용으로 키우실 때는 평상시에 물을 계속 꾸준히 주시잖아요. 얘네들 모자람이 없이 키우시는 구조가 되면 개화를 하지 않아요. 개화 안 하고 그냥 햇빛이 닿는 부분에 꽃이 몇 송이 이렇게 피는 정도, 거기서 끝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수확을 목적으로 가시게 되면 얘네들이 건기와 우기를 맞춰서 개화를 시키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1년에 수확은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수확하는 건 저희가 한꺼번에 수확을 하게 되면 톤수가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는 상태가 이제 체리 상태로 나오게 되는데 그 체리를 가지고 저희가 프로세싱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커피는 상품화할 수가 없어요.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데 프로세싱 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시설 투자가 너무 많이 돼야 되니까 이걸 나눠서 수확하는 구조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1년에 3번에서 4번, 많게는 5번까지 개화를 시켜서 수확 시기를 조절을 하고 있죠. 연중 수확을 4번이나 5번이나 한다. 대단한데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제가 프로세싱 하는 거는 그 열매를 따서 그 커피를 싸고 있는 체리를 벗기는 건 봤거든요. 그러면 일반 농가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어떤 프로세싱 하는 가공하는 시설을 갖추는데 비용 많이 드나요? 일반 농가에서 이게 수확량이 그렇게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제 조절이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도 요새는 대량으로 몇십만 헥타르를 재배하시는 농장에서도 지금은 마이크로닷, 나노닷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집중하는 커피를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옥션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고가의 커피로 판매할 수 있는 커피를 집중적으로 키우는 공간. 그래서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마이크로닷이나 나노닷이 우리나라 규모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하우스 규모. 저희가 지금 6,000평 정도가 되는데 6,000평 정도 같은 경우는 한 마이크로닷 정도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재배 수확한 것들을 이제 우리 플라스틱 드럼통 있죠? 네. 드럼통에다 넣고 발효를 통해서 하는 과정도 있고 또 껍질을 벗겨서 수세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프로세싱은 과정이나 방법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농가에서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부담들은 없으실 거예요. 다른 농산물들은 어떤 농가에서 생산하고 재배하면 경매장이나 도매상들한테 이렇게 공판장 넘기는 게 익숙한데 그러면 커피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가공 방법도 다양하고 내가 그러면 출하해서 어디에 팔 건지도 다양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판매를 하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생산을 하고 직접 매장을 운영을 하면서 판매하는 구조로 여태까지는 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수확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수확량을 늘리면서 거기에 맞춰서 판매하는 장소들을 많이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저희 커피를 주로 판매하는 구조였고, 지금 앞으로 계획이 이제 지금처럼 이제 대량 생산들 구조로 가게 되면 네. 우리가 지금 각 지역별로 각기 재배 방법을 통해서 프로세싱을 다르게 해서 한 곳에서 옥션 형태로 커피를 판매하게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면 어떤 농가들의 뭐 조합 형태로 출하를 하는 거면 이런 내가 생산하고 재배하는 것까지는 공부해서 가능한데 사실은 그 출하하는 과정을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생산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제 두베이와 같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형태의 일을 하는 곳이 있으면 나는 재배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도움을 받으면 좀 좋겠네요. 이제 수확한 걸 갖다 8시간 이내에만 저희한테 공급을 해주시면 프로세싱을 저희가 해드릴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 대량 생산한 걸 갖다 균일한 품질을 이제 좀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지금까지는 커피를 재배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체험의 목적이었다라면 이제는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게 목적이고, 그 판매하는 구조 자체도 단순하게 그냥 생두를 만들어 가지고 생두를 판매하고 거기에서 수익을 얻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생두를 가지고 다시 원두를 만들고 원두를 가지고 다시 다음 상품들을 만들어서 유통할 수 있는 것까지의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농가 수익이 좀 더 늘어날 수가 있고 또 다양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의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해왔고 결과물들을 모두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각 지역별로 해서 생산 공장들이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우와. 지금 이제 하나 또 만들어지고 있는 게 이제 신안 쪽에 지금 준비가 돼서 신안 쪽에서는 커피 막걸리 이런 주류 쪽이 이제 생산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이제 커피가 버릴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잎은 잎대로 항산화 물질들을 추출해서 화장품의 원료라든가 뭐 샴푸의 원료 이런 쪽으로 사용도 되고, 그리고 잎을 다시 잎차로 만들어 갖고 차 쪽으로, 그리고 과육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와인, 꼬냑, 뭐 위스키, 맥주, 소주 이런 것들도 만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개발해 왔으니까 그런 상품의 다양성 이쪽으로 농가들이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뒤에 보이는 이 커피 나무는 이거 한 몇 년생 정도 됐을까요? 지금 요게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천정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그러면 한 이제 지금 잘랐는데 와. 수확을 해야 되니까 예. 이제 꽃을 피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르고 있는데 지금 얘가 12년 됐어요. 이제 12년. 10년이 넘은 상태들이고, 농가에 저희가 공급을 할 때는 큰 나무를 공급을 해요. 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금 묘목을 구매를 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 네. 그냥 단순하게 한 3년 차를 가져가서 심는 형태로 커피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네. 커피 같은 경우는 3년 차부터 꽃이 피긴 하지만 몇 마디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 마디에 꽃이 한 22송이 이렇게 피면 한 해에 내가 3년생 갖고 하면 한 40알 정도. 40알. 그러니까 수확으로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농가에서 소득을 일으키긴 힘드니까 실질적으로 커피가 수확할 수 있을 정도의 가지는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30에서 한 50가지 정도를 맞추게 되고,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평균 수확량이 한 평균적으로 한 나무가 7년 이상 되면 한 5kg 정도 생산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조사해 보니까 1kg 미만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죠. 평균적으로 이 3에서 5kg 정도가 지금 미식 재배 구조에서 지금 재배가 되고 있고, 얘네들을 좀 더 공간을 좀 넓게 주고 재배하는 형태로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해드리고 있는데, 에어포트라고 해서 뿌리가 이렇게 감지 않는 포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에어포트에다가 커피나무를 심고 그걸 갖다가 1000평이면 한 평에 2그루 정도.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저쪽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평당 11그루가 들어가 있고,
여기 같은 경우 평당 한 6그루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배하는 건 어느 정도 숙달됐을 때 가능하신 거고, 일반적으로는 한 평에 2그루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래서 에어포트를 놓고 조절을 하시면 꽃 피우는 거라든가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 화분 구조로. 궁금한 게 에어포트에서 끝까지 나무가 버텨요? 아니면 중간 단계에서만 거기서 재배하는 거예요? 에어포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본 식재를 하고 난 다음 할 때 사이즈를 결정을 하고 거기에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그 양분만 이제 계속 들어가고 흙이 모자라는 경우 흙만 보충하는 형태로 와요. 그래서 굳이 이제 포트를 계속 바꾸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지금 이제 본인이 이 포트 사이즈에 따라서 이 커피 위쪽의 수령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크게 키우고 싶다, 공간을 넓게 키우고 싶다라면 포트가 그때 교체를 하시면 되고, 아니고 그걸 여기 유지하면서 하겠다라면 계속해서 가지를 쳐서 그 사이즈를 유지하시면서 재배하면 되니까. 여기는 보니까 땅 속에 심어져 있거든요. 토양에? 예. 토양에 심어져 있는데 에어포트에 키우시는 이유가? 지금 저쪽에 같은 경우 유리온실 같은 경우에는 11그루가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11그루의 커피가 들어가 있는데 저쪽은 억제 재배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적은 공간에서 수확을 하는 구조가 위로 이제 키워서 재배하는 구조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한 7년 차 되면 저희가 에어포트로 이동을 해요. 저쪽 이제 화분에서 이제 큰 에어포트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을 해서 농가로 가는데, 농가로 가기 전에 여기 땅에 한번 들어왔다가 농가로 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땅에서 저쪽에서 억제가 돼서 진짜 웅크리고 있던 애들을 여기서 진짜 힘을 받게끔 다시 만들어서 세력을 넓혀가지고 이제 에어포트에 넣어서 공급이 되는 거죠. 세력을 억제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하고, 그렇죠. 땅 맛을 한번 보여줬다가 세력을 좀 키운 다음에 다시 에어포트에 넣어서 농가로 가고. 예. 그럼 농가는 그거를 에어포트에 쭉 키워야 하면 땅에서 쭉 키우시면 돼요. 에어포트에 쭉 키우면 왜 돼요? 그러냐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계절이 있잖아요. 네네네. 사계절이 있는데 봄에는 물이 땅에서 올라오는 시기고 가을이면 물이 내려가는 시기예요. 그죠? 예, 그렇게 하다 보면 건기와 우기가 가을 쪽부터 건기가 되고 이 봄 되면 우기가 돼버려요. 근데 각 지역별로 동네마다 농장마다 뭐가 있냐면 밑에 물층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이 건기와 우기를 내가 조절을 하고 싶은데 땅에서 계속 물이 올라와 버리면 계속 우기 형태로 착각을 하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또 꽃을 못 피운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화분에 넣어서 화분을 말렸다가 물을 주는 형태로 건기 우기를 맞추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래서 이제 에어포트에다가. 제가 이 커피나무 보면서 궁금했던 게, 커피나무를 키우는 일반인들은 하얀 곰팡이가 폈다거나 그 다음에 병충해 얘기 좀 있잖아요. 그럼 커피나무는 병충해 어떤 것 같으세요? 커피나무에 지금 이제 하얀 곰팡이 폈다고 하는 게 뭐냐면 깍지벌레라는 거죠. 솜털깍지벌레가 이제 있어서 그걸 곰팡이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솜털깍지벌레고, 그리고 진딧물, 그리고 나방 종류가 들어와요. 나방, 그 다음에 민달팽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은 모두 이제 그 조절이 가능하니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 이제 바이러스 쪽 같은 경우 검사를 이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제 농진청하고 와서 검사도 해보시고 하는데, 크게 뭐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러면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생두 가격에 비해서 국내 생두는 너무 비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해외 생두도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그러면 국내 생두가 어떤 그 경쟁력이 있을까요? 자, 지금 이제 커피를 모르시는 분들이 커피를 재배할 때는 커피가 마냥 가격이 어떤 건 비싸, 이건 싸라고 얘기를 하실 때 기준 자체가 금액만 보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커피는 등급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가 있고, 그리고 1등급 이상이 스페셜, 프리미엄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위로 올라갈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 커피를 보고 커피숍 들어갔는데 이 집 커피 값이 비싸다, 여기는 싸다의 기준이 그냥 금액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호포통을 보시고 호포에 봤을 때 커피의 사이즈가 균일하다,
그리고 동일 종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요게 싼 이유가 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커피들이 밸런스가 이제 무너졌을 경우에 가격이나 등급이 같이 내려가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걸 높이기 위해서 브랜딩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밸런스를 맞추고 전체 커피를 마셨을 때 식감이라든가 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브랜딩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을 맞추는 경우가 있고. 근데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재배하는 커피들은 목표 자체가 1등급 이상을 목표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비싸게 책정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 등급을 맞춰서 올라가려고 여태까지 노력을 한 거지. 그냥 무작정 커피를 우리 한국에서 키우니까 무조건 비싸. 그렇지. 이 구조로 간다라면 누구도 안 사실 거예요. 내가 10만 원을 줬다라면 10만 원의 가치를 하는 커피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등급을 우리도 맞춰서 재배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커피 체리 같은 경우는 하와이안 코나나 이런 게 30브릭스 정도 돼요. 체리 당도가. 씨에는 당도가 없고 당화 물질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형태인데, 이 체리가 지금 국내 체리의 브릭스가 31브릭스예요. 우리 지금 저희가 재배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항산화 물질도 커피를 인자 재배라는 걸 하면서 인자를 조절하게 되면 커피의 항산화 물질 더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건강한 커피. 그랬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요소, 인자들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무조건 한국 거기 때문에 비싸라는 개념은 아니다. 제가 그런 댓글을 봤거든요. 네. 한국에 이제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체험 농장에서 우리가 커피가 적은 양이 수확이 되다 보니까 이걸 갖다 이제 그 귀하게 해서 뭐 키로당 30만 원, 뭐 40만 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 농가들이 이 등급에 대한 것들을 인식을 하시고 지금 이제 생산 쪽으로 뭐 농가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어떤 한국만의 등급 기준 이런 것들이 이제 조정이 되실 거예요. 네, 지금 현재는 이제 다른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것들을 평가를 하고 있죠. 인터뷰 전에 신안으로 한 5만 평 정도 확대하신다고 그러는데 여기 화순도 계속 유지하시면서 신안으로 확대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대표님이 신안으로 자주 왔다 갔다 하시겠네요? 지금 신안에는 이제 500평 단위로 해서 지금 짓게 돼요. 500평 단위로 짓게 되고 거기에 이제 청년들이 들어가고 그 친구들의 교육, 그 다음에 수확된 것들을 저희가 프로세싱하고 가공하는 것까지를 모두 이제 책임져서 진행이 되겠죠.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사실 로스팅을 한 1년 공부했거든요. 네네. 근데 생두가 재배되는 거 배우기 전에 그 뭐 위도 경도부터 해서 1년 걸리더라고요. 근데 다 까먹어서 물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지만 커피가 알면 알수록 뭐 종별 차이도 있고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지는 게 커피더라고요. 또 그다음 최종 단계에서는 마케팅도 많이 차이가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이제 게이샤 커피를 많이 마시고 있는데 가격이 좀 높아요. 그런데도 일반적인 커피에서 느끼지 못하는 정말 기분 좋은 산미라는 거를 향을 느낄 수 있으니까 마시고 있는데 두베이는 아라비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두베이의 밸런스는 어떨까 사실 궁금하거든요. 지금 저희는 이제 소비자층이 이제 좀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화려한 향과 산미 밸런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그리고 또 좀 너트하고 고소한 쪽, 우리 예전에 믹스 커피의 느낌, 고소하고 크리미한 그런 느낌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계시기 때문에 커피들이 보면 산미가 있는 커피, 좀 고소한 커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프로세싱 방법도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나눠져 있어요. 똑같이 이제 수확을 했지만 프로세싱 방법을 하나는 내추럴 프로세싱을 하고, 내추럴 같은 경우는 과육 통째로 이 건조 발효가 되면서 이제 최종 생두가 만들어지는 형태고, 네. 또 하나는 무산소 우리가 미생물 쪽에서 현기 발효해서 더블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지금 진행된 아리랑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와이너리 하면서
약간 베리 향들이 좀 더 강하게 나는 이런 커피거든요. 아, 너무 궁금하다. 요거는 이제 프로세싱 과정에서 그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귀농 귀촌하는 청년들 중에 뭐 애플망고를 할까, 뭐 체리를 해볼까, 뭐 토마토를 해볼까, 뭐 커피를 해볼까, 뭐 올리브를 해볼까. 그러니까 새로운 품종, 아열대나 좀 이렇게 따뜻한 식물 쪽으로 많이들 관심을 갖는데, 신안에서 이제 대표님 지도를 받아서 시작하는 청년농들은 너무너무 이제 부러운 상태인 거고, 이 젊은 분들이 어떤 새로운 품종에 대해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농장을 운영하시면서 그 젊고 이제 열정은 있는데 아직 그 농사 경험이 없는 분들한테 혹시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뭐 어떤 작물을 할지에 대한 선택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먼저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재배하는 게 처음에 뭐 한 30년 전에 우리가 커피 이제 심어보니까 그냥 무작정 커피가 재배가 되고 할 때는 이 커피를 수확을 해가지고 그냥 열매가 나올 수 있고 이걸 가지고 나온 걸 갖고 어떻게 팔까 이런 것만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돈이 될까 이런 것만 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커피를 재배하는 과정이 국내에는 뭐 전문적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하나씩 만들어가고 하다못해 뭐 온도를 내리는 장치, 안개 만드는 장치, 물 주는 장치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다 만들다 보니까 이 과정에 만들어진 기구를 판매하는 방법도 있었고 그리고 이 시스템에 대한 걸 배우러 지금 뭐 캐나다나 이런 데서 와요, 거꾸로.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기후변화를 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노닷 같은 경우는 하우스 형태로 해서 제어를 통해서 이제 고품질의 커피를 재배하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를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커피를 재배하는 거 그리고 뭐 망고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내가 뭘 할지에 대한 목표도 일단은 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목표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될지 시장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다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시면 그런 걸 안 하시고 그냥 요 키우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만 자꾸 집중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요거 하나 키웠을 때 얼마 나와요? 이런 것만 자꾸 물어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거는 질문에 대한 답만 우선 해드린다면 그냥 한 나무가 5kg 정도, 체리 5kg 정도 나오니까 지금 시세별로 해서 등급별로 해서 가격 보시면 기본 가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거보다는 저희가 지금 집중했던 것들은 이걸 가지고 2차 가공을 해서 상품화했을 때 가치가 얼마나 높아지는가 그리고 이걸 갖다 개발한 것들을 어떤 단계에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쭉 계획을 잡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청년농들 같은 경우는 그 계획에 동승하시는 탑승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세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만약에 제가 커피를 키워야 된다라면 저도 두베이 와서 커피 재배 방법 그리고 이걸 가지고 상품화를 어떤 식으로 하고 그 상품화 중에 내가 어떤 부분을 맡아서 할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오히려 지금 처음부터 커피 재배하는 걸 아예 모르고 누구도 모른다라면 지금부터 또 커피 재배하는 방법 뭐 이런 걸 그런 걸 연구하게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은 지금 단축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재배된 걸 어떻게 품질을 더 높여서 가격을 더 높이고 그걸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는 구조를 바꾸는지 이런 것들을 혼자 못한다라면 같이 할 수 있는 구조로 가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실 제가 평상시에는 교수님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이제 보시는 분들이 부담스러울까봐 대표님이라고 이제 할 만큼 커피 자체에 대한 어떤 생리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작물에 대한 이해도 빠를 수 있고 또 농장을 운영하신 농장주이시기 때문에 농장주로서의 또 경험도 있으시고 하니까 커피에 대해서 배우고 또 같이
두베이 대표님하고 이 커피 재배를 같이 하는 그런 같은 협력하는 농장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해가 깊겠구나. 시행착오하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로스팅 배울 때도 어디에서 배우냐에 따라서 1년을 버리느냐 제대로 배우느냐가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저는 좋은 코스를 밟았는데 사람들이 오해가 많잖아요. 커피에 대한 오해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로부스타면 무조건 탄 맛일 거야, 쓸 거야 하지만 정말 구수하고 고소하고 맛있는 로부스타도 있는 거고. 네네. 또 제가 브라질 생두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었는데 저가 커피니까 뭐 별로겠지 했는데 어떤 로스팅했던 브라질 커피를 마셨는데 제가 이거 에티오피아 비싼 최상급 커피냐 물어봤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이거 브라질 세아도야 라고 하시는데 나 1년 동안 공부했지만 커피에 대한 오해가 많았고 그 소비자들의 편견이나 어떤 마케팅에 좀 깊이 각인된 그런 게 많아서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커피에 대해서는 접근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겠더라고요. 또 한국 사람들도 커피를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베이는 항상 와보고 싶은 곳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 봤어요. 미생물로 그 커피를 재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유기농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미생물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그 미생물 시설도 사실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고는 싶었거든요. 저희가 지금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미생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라고 물어보시는 거는 미생물을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대부분은. 근데 미생물을 쓰고자 하시는 분들의 욕구는 이걸 씀으로 해서 뭔가 효과가 100% 딱 나오는 걸 요구를 하세요. 근데 미생물이 그렇게 될 수 없는 게 그걸 상품화하거나 판매하거나 뭔가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건은 안 맞추고 무조건 미생물만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미생물들은 예를 들어서 호흡 조건에 따라서도 호기성, 공기를 좋아하고 산소 호흡을 하는 애들, 현기성, 그리고 통성, 현기 이런 식으로 나눠져요. 그러면 그 미생물을 사용해서 뭔가의 효과를 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조건을 맞춰줘야 되겠죠. 근데 호기성 조건이면서 현기균을 갖다 넣어놓고 효과가 나오길 기다리면 효과를 못 보겠죠. 그러면 그걸 판매한 사람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뭔가를 사용을 하셔야 된다. 누군가가 그걸 연구를 하고 결과를 냈을 때 그 과정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그 조건을 이 균 자체가 어떤 환경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애들인지 그러면 내가 어떤 환경을 이 농장에서 조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미생물을 사용을 하셔야지 그런 거 없이 무작정 그냥 하시게 되면 어떤 분은 효과 보고 어떤 분은 못 보고 이 상황이 되죠. 그 미생물 사용한 농장들은 비료를 대체하거나 농약을 대체하거나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생물은 그러면은 어떤 보충되는 첨가제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역할일까요? 지금 저희가 지금 저쪽 농장에서 지금 새로운 실험을 또 해서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지금은 퇴비를 만드는 형태의 균을 가지고 퇴비를 만든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돼지 똥물을 가져와요. 돼지 똥물을 가져와서 거기에 톱밥을 혼합을 하고 거기에 미생물을 투입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경우 그 미생물은 호기성 미생물들이고 호기성 미생물 균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호기성 미생물 균을 집어넣어서 혼합을 한 다음에 공기를 이제 주기적으로 공기를 공급할 수 있게끔 하고 안에서 호흡할 가스는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혼합된 유기물들을 집어넣게 되는데 자 양분은 누가 갖고 있냐면 돼지 똥물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돼지 똥물이 가지고 있는 양분을 공기를 안 통하고 그냥 계속 그대로 놔두게 되면 현기 형태가 되고 얘네들이 배출하는 게 현기성 미생물들이 이제 우정을 하면서 거기서 메탄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악취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퇴비들 보면 부숙이 됐다라고 해도 악취나요. 똥냄새 난다라고 네네네. 기피하는 형태가 많은데 네. 그거는 배양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호기성 미생물을 가지고 우리가 퇴비화를 하게 되면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산의 부엽토 향 그런 것밖에 없어요. 자, 그 과정에서 미생물은 이 냄새가 나고 썩을 수 있는 양분 유기물 형태가 옥수수 사료나 이런 것들이 돼지들이 사료를 먹고 미소화분으로 배설이 되면 그 형태들이 그대로 나와요. 옥수수 덩어리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걸 식물이 그대로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미생물의 역할은 이 식물이 이 양분을, 옥수수에 있는 양분을 먹을 수 있게끔 분해하는 역할이지, 그 분해하는 과정에서 얘네들이 서로 우점을 하고 이 안에서 우점하면서 이 세력이 커지게 되면 주변에 다른 미생물이 들어와서 그걸 활용하지 못하게끔 하기 때문에 방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 뭐 다른 미생물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양분을 쪼개서 식물한테 전달하는 분해자의 역할로, 그리고 전달자의 역할로 할 수도 있고. 그때 이제 우리 식물 재배할 때 저희가 커피 재배하면서 식물 쪽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뭐였냐면, 양분도 잘 만들어 놨고 모든 조건들을 다 잘 해놨는데 식물이 제대로 성장을 못한다. 이 경우는 물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 같은 경우는 지하수가 어떤 지하수냐에 따라서 이게 틀려지는데, 물 자체가 기본적으로 수소결합을 많이 한 물이 양분 전달률이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산지대 커피가 밀도가 높고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등급이 좋은 커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산지대의 물과 아래쪽 물이 보니까 수소결합이 위쪽은 덜 돼 있고, 그래서 전달률이 좋고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전달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똑같은 양분을 주더라도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물도 이제 수소결합한 걸 나눠가지고 지금 공급을 하거든요. 농가들이 나무 키울 때 제일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어떤 흙을 써야 되냐. 왜냐면 지금도 땅에 심어져 있지만 우리나라가 2, 3cm만 지나면 밑에가 딱딱한 층이 있는데 거기서 뿌리가 버티느냐 안 버티느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화분에 키우려면 특히 예를 들어서 커피나무는 어떤 흙을 쓰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굵기, 네. 흙의 이제 종류 빼고 굵기를 가지고 이제 조성을 해봤어요. 입자 구성을 해가지고 한 것과 했을 때 혼합을 해서 공기가 잘 통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뿌리 내림을 공부하고, 지금 말씀하신 형태의 흙에다가 심었을 때 아무래도 이쪽이 더 활성화됐더라고요. 눈에 보일 정도로 이게는 뭐 차이가 나버려요, 명확하게. 근데 지금 커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제가 키우려고 하는 커피의 특성을 어떤 쪽으로 유도할지에 따라서 이제 조절을 좀 하는 부분이 미네랄을 거기에 같이 섞어준다는 거죠. 대부분 보면 화산재 토양에 미네랄이 풍부하게 포함이 돼 있다. 왜 지하에 있던 애들이 용암에서 분출되면서 밖으로 나올 때 그 지하에 있는 미네랄들 갖고 끄집어 나오니까 그래요. 그리고 그쪽 같은 경우는 다공질 형태죠. 현무암이나 이런 것들 보면 화산 용암 분출되고 나면 제주도 돌 같은 경우도 물에 뜰 정도로 다공질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다공질의 미생물이 호흡을 할 수 있는 조건에 미생물들이 많이 붙어 있더라. 저희 같은 경우 보니까 대부분 호기성 미생물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그 구조를 갖다가 이제 여기에서 혼합을 해요. 그래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황토 좀 질다라고 생각하는 황토 조금 미네랄이 풍부하니까 일부 그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사토 형태, 그 다음에 우리가 제올라이트, 펄라이트 이런 것들을 같이 혼합을 좀 해가지고 흙을 만들어놔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희는 이제 커피 가지치기 하고 나면 잎을 다 파쇄해가지고 그 흙하고 같이 혼합을 하고 거기에 저희가 사용하는 미생물을 미리 배양을 해놔버려요. 토양에다가. 그래서 나갈 때 그 토양에 심어가지고 화분으로 내보내죠. 그럼 미생물이 어찌됐든 보양 역할을 하겠는데요. 잘 크는 그렇죠. 밑거른 역할 네. 같은 거 하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쪽에 많은 양분들을 가지고 있는 층이 이 호흡을 못하는 형태로 이렇게
층을 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층을 뚫을 수 있나 없나에 대한 것. 근데 뚫기는 좀 힘들더라. 왜? 호흡을 해줘야 되는데 네. 일단 호흡을 못하는 형태로 자꾸 다져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게 대부분 보면 양분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 중에서 식물 개체별로 보면 어떤 양분을 집중적으로 쓰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땅에 놔버리고 그게 집적이 되면 그게 계속해서 쌓여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호흡 조건들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땅을 밟으면 이게 텐션이 없고 다른 네네네. 땅들이 많이 생기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이제 그 미생물 중에서 호기성 미생물 그리고 기본 입자 구성을 해서 혼합을 해서 이제 넣는 상태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미생물들이 서서히 공기가 통하면서 밑에 쪽 층을 분해를 하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뿌리 내림이 이제 완전히 밑에까지 내려가게 되면 얘네들은 세력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확장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작정 주실 게 아니라 한 번은 전체적으로 분해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자꾸 만들어 주시는데 경운을 한다든가 경운을 하면서 미생물이 자꾸 호흡할 수 있는 층을 자꾸 만들어주고 주면서 내려가 줘야 그 다음 땅이 계속해서 이제 텐션이 생기는 땅이 되니까 우리가 작물 재배하기가 좀 더 편해지겠죠. 제가 에어포트에 대해서 저희 대표님한테 처음 배울 때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뿌리 속에는 유익한 미생물들이 있는데 그 미생물들이 호흡하면서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에어포트가 만들어준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두베이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나무가 건강하게 하려고 미생물 넣어주시는데 더군다나 그 용기를 에어포트를 쓰시니까 그 두 가지가 만나서 시너지가 그 투입해줬던 미생물이 그 활동하기에 쾌적한 온도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에어포트니까 그래서 대표님이 선택하셨구나 그 에어포트를 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어요. 에어포트를 보면 네. 우리가 집을 짓게 되면 터를 만들잖아요. 터 밑에 이제 기초공사를 하는데 그 기초공사가 에어포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 기초공사가 왜 중요하냐면 이 틀 자체가 호흡을 못하는 형태로 그냥 막아놓은 형태다 하고 내가 여기에다가 원하는 미생물은 호기성 미생물들이다. 근데 호기성 미생물들이 호흡을 못하는 형태로 차단이 돼버리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미생물들은 결국에 양분을 쪼개서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세력 자체가 약화가 되면 그게 양분 주는 게 다 활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흙 자체는 뭐냐? 아파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생물들이 이 안에서 집을 짓고 살아야 계속해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정 숫자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유지를 못하는 조건이 호흡을 못하는 조건이에요. 지금 호기성 미생물을 넣었을 경우에 현기 같은 경우는 통성 현기로 바뀔 거예요. 화분 형태가 막혀 있다라면 통성 현기라면 공기가 통할 때는 활용하고 못할 때는 활용 못하고 못하면 썩죠. 네네. 썩으면서 침출수가 생기는 형태가 되버리면 뿌리가 제대로 활착을 못하겠죠. 실뿌리들이 다 녹아버리겠죠. 그래서 이 틀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공기가 잘 통하고 그 안에 아파트 집들이 잘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걸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미생물을 쓸 때는 분명히 환경에 대한 걸 체크를 하고 하셔야지 무작정 이거 넣으면 이런 효과 나올 거야 하면서 하시면 100% 실패하실 거예요. 아까 에어포트에 식물을 심어놓은 온실에 먼저 갔다가 거기가 지금 어떤 난방실 때문에 좀 소음이 많아가지고 조용한 이곳으로 옮겼는데 이따가 또 저쪽으로 옮겨서 한번 쭉 보여주시면 제가 또 영상을 담을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는 지금 미생물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요? 미생물하고 가축 분뇨, 그리고 톱밥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냄새 하나도 안 나요. 네, 들어가 있는데 네. 지금 어제 넣은 거예요. 근데 냄새가 없죠. 없어요. 이 발효 과정에서도 호기 조건을 맞춰줘 버리면 이렇게 냄새가 안 나요. 돼지 똥물 들어가면 냄새 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나요. 안 나죠. 안 나는데 아까 얘기했죠. 네. 미생물을 사용을 할 때 뭔가 인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네. 인자 조건들을 보면 여기 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산소 공급을 하고 그 안에 산소 공급하고 난 다음에 CO2 가스를 밖으로 얼마나 배출하고 이런 것들이 예. 다 세팅에 의해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아. 그리고 안에 물성의 온도, 탭의 온도, 호흡 조건, 그리고 물을 거기에 따라서 수분 함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온도, 물성 온도 체크하는 거거든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해놓게 되면 네. 그냥 한 4, 5일이면은 그냥 탭이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뭐 1년 넘게 예전에는 걸렸죠. 보습도 빼려고. 그러면 다른 커피 농장들도 이렇게 하우스 형태로 하시는 분들도 이 시설을 갖춰야 돼요? 아니면은 굳이 안 받아가야 갖추셔도 돼요. 그냥 그 자체에서 예. 뭐 사부로 하셔도 되고요. 아. 근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뭔가 이런 것들을 만들 때는 외국에 이제 뭔가 좀 저개발 국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손으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자동화까지를 모두 개발을 해요. 그래야지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퇴비를 만드는 방법도 손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삽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삽도 큰 삽, 작은 삽으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그 기준만 맞춰주면 돼요, 우리가. 그 기준만 맞춰서 그것만 하면 돼요. 그 인건비가 싼 데는 기계에 놀려고 안 하시고, 네네. 나라에서 우리는 인력이 싸니까 손으로 다 뒤집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몇백 톤 되는 걸 손으로 다 하나요? 그랬더니 그게 더 싸다. 그래야 또 그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별로 그 나라에 맞춰가지고 그 조건들을 개발을 같이 해줘야 돼요. 에어포트가 있는 온실로 들어가야지. 지금은 저기서 나온 퇴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펠렛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냄새 하나도 없어. 이 펠렛이 나오면 이 상태에서는 이제 뭐가 되냐면 예전에는 지금 퇴비가 모자랐잖아요. 네. 근데 지금 남아보니까 아. 요즘에 가축 분유 많이 나오죠. 저걸 다시 연료로 쓰게끔 바꾸고 있는 거예요. 우와, 커피 열매 열려있어! 지금 이쪽 애들은 모두 이제 올해 감전정을 할 애들이거든요. 그래요? 감전정을 하는 애들이라서 수확을 안 하고 지금 이제 그냥 이렇게 있어요. 전체 이제 전정이 되고 나면 저쪽 옆에 하우스로 또 이동을 할 거예요. 이동해가지고 다시 수령하고 이제 저기를 만들어가지고 농장으로 다 이동을 할 거거든요. 와, 커피 정글이다, 커피 정글. 아까 그 미생물이요, 탭이 어떤 작물이든지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저희가 그 미생물을 개발해서 사용한 지가 30년 가까이 돼요. 30년. 네, 지금 일본 가서 이제 미생물을 처음 배우게 된 것도 저희가 자연순환 농법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아, 자연순환 농법. 뭔가를 이제 분해를 해야 되고 네. 그게 자연으로 다시 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보면 화학물질 가지고 뭐 물을 정화를 한다든가 하면 다시 2차 오염을 또 나오고 그걸 또 처리해야 되고 막 이렇게 돼요. 근데 미생물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순환으로 사이클로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분해되고 다시 약물을 활용하고 또 나오고 다시 분해돼서 다시 들어가고 계속 세바퀴 돌듯이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폐기물이라는 걸 만들어내지 않죠. 그래서 그 폐기물로 인한 뭔가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람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량으로 이렇게 재배를 하고 했다라면 자연에서 순환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해줘야 자연이 오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농업을 할 때는 자연 순환을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우와. 지금 이거 난방 온도 맞추느라 소음이 좀 있는 거죠? 네네. 지금 저희가 지금 예전에는 지열 냉난방하고 그리고 공기열도 해보고 전기 온수 쪽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냥 전기 온풍만 해도
충분했어요. 전기세도 지열이나 이런 거 비용이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냥 온풍기 쪽이 훨씬 저희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거부터 테스트를 여러 가지로 해봤어요. 여러 가지로 해봤는데 여기는 지금 계속해서 그런 실험들을 지금 하는 공간인데 결국에는 온풍 가지고 한 7도에서 10도 그 사이만 겨울에 유지를 하면 문제 없이 잘 끌 수 있다. 전기요금 평당으로 계산해야 편할까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평당으로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네. 우리가 전체 지금 하우스 면적이 한 4,500평 정도 되거든요. 4,500평에 4,500평 정도 되는데 한겨울에 전기세가 한 600에서 700 정도 나와요. 기계 가동, 공장 운영하는 기계 가동하는 거랑 조금 비슷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그 지열이나 이런 거 할 때는 2천만 원 넘게 나왔어요. 지열도 비쌌네? 지열 더 비쌌어. 그러니까 이게 물을 순환하는 모터 하나가 뭐 몇십만 원씩 했으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이게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다 뜯어내버리고 실험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실험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그냥 여기 공기 면적 대비 면적 나누고 칼로리 몇 칼로리 정도 표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온풍기 몇 개 그래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훨씬 더 저렴하더라고요. 여기 레일도 있네요? 이게 이제 예전에 온수배관이었고 온수배관. 온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리프트 레일로 썼던 거예요. 지금은 이제 리프트 레일로만 사용을 하고 있죠. 우와. 여기에서 큰 나무들을 이제 농가들이 보급받게 되겠네요. 네, 그렇죠. 또 일부 또 저쪽 하우스도 이동화해서 땅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땅에 들어가는 애들은 처음부터 이제 이쪽 농장들도 이제 전체 수확 구조로 이제 다 바꿀 건데 전체 수확 구조로 다 바뀌게 되면 그 작은 나무부터 시작해서 예. 만들어 갈 거고요. 에어포트에서 끝까지 그냥 네, 그렇죠. 이 커피나무가 80년 간다고 하셨는데 80년 동안 그냥 에어포트 속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와. 대신에 이제 계속 환경을 맞춰줘야 되겠죠. 네네네. 네, 뿌리가 계속 늘어나면 흙을 밖으로 밀어내잖아요. 네네네. 밀어내다 보면 이제 흙을 다시 보충을 해준다든가 사이즈를 좀 키워준다든가 하는 시기들을 만나실 거예요. 그때 이제 조정하시면 돼요. 온도가 맞으니까 이렇게 중간중간 열매가 보여요. 근데 뭐 얘네들은 지금 그 커피들은 건기 우기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양분을 안 주는 시기가 건기라고 보시면 돼요. 양분 안 주고 물 안 주고. 그러니까 견뎌라. 너희들 힘든 시기를 견뎌야 우리가 양분도 주고 꽃을 피울 수 있는 조건을 맞춰줄 거야라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얘네들 꽃을 안 펴요. 건기 정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건기에서 우기로 넘어가면 꽃을 피고 꽃 피고 나면 3일이면 이게 자가수분이 되고 네. 자가수분 되고 나면 바로 그때부터 열매를 퍼 나가면 6개월 정도. 빠르면 6개월, 좀 늦으면 7개월 정도 수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확을 할 때 보면 꽃 피우는 걸 단계 만들어 가지고 1년 내내 이제 수확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꺼번에 수확하려면 많은 인력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많은 인력이 들어가는 형태로 하게 되면 진짜 월급 주고 직원들을 많이 써야 되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다른 작물들이 그래요. 한꺼번에 한 달 내지 2달 정도를 계속 인력을 투입을 해요. 네. 인건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수확하는 구조는 이제 기본 이제 체류 인력들이 조금씩 수확을 하면서 매일 저녁에 프로세싱하고 건조 이렇게 단계 거쳐가지고 상품화하고 한꺼번에 뭔가 많은 일을 해야 된다. 같이 쳐야 된다. 뭐 한다면 그때 이제 인력 센터에 가서 인력을 우리가 좀 제공받아서 그분들이 와서 이제 같이 치고 그때만 이제 일부러 수확량이 많은데 좀 조절을 하신다고 그랬죠. 여기 상황에 맞게. 그렇죠. 조절을 좀 해야 품질을 높일 수가 있으니까 품질도 높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좋은 품질의 커피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등급이 좋은 커피가 좋은 가격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전 세계 커피 시장은 스페셜 커피 시장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많은 대량 생산하는 커피들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설을 했잖아요. 다른 데는 시설을 안 했어. 우리는 시설을 했어. 근데 다른 나라도 이렇게 품질을 높이려면 시설이 들어가야 돼요. 똑같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좋고 우리는 나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조건에서 같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우월할 수 있는 거는, 좀 더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예전부터 미생물을 활용 많이 했고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잘 돌아가잖아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시게 되면 다른 나라보다 뒤처질 수가 없어요. 뒤처지고 싶어? 그럼 땡겨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뒤처질 수 없는 구조다. 모든 것들이. 그리고 지금 망고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있는데 저희가 지금 보면 당도가 31브릭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반 과일들의 당도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높이는 과정들은 아까 답을 드렸어요. 토양의 조건, 미생물들이 뭔가 양분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라. 그 환경을 만들어주면 걔네들은 양분을 잘 전달하게끔 쪼개주고 보호도 해주고 하는 역할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원활하지 못할 때 질병이 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만 내가 사용하는 미생물의 환경을 잘 맞춰주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 양이 조성이 되니까 그러면 평상시 하는 대로 하면 당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지금은 두베이의 건기에 제가 와본 거네요. 그렇죠. 지금 여기는 건기에. 와. 직원들이 이렇게 우거졌는데 들어가서 딸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수확하는 구조일 때는 네. 이제 한번 전체 전정을 전정을 하고 전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꽃을 피우면서 관리하는 형태고, 요번에는 지금 전체를 한번 강전정을 한번 할 거거든요. 강전정을 앞두고 있구나. 네, 강전정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 날이 조금만 따뜻하면 강전정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고 바로 이제 포트하고 다 한번 교체해가지고 이동을 할 겁니다. 으로 돼 있죠? 3중 연동하우스. 이거 하우스, 연동하우스를 시설만 좀 하실 수 있으면 커피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이거 도전해볼 만한가요? 커피를 재배할 때 네.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저희는 이제 유리온실도 해보고 이제 여러 가지를 지금 해봤는데 유리온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유리는 비용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유지 관리하는 게 어려워요. 오히려 지금 난방 효과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하우스 중에서도 규격 하우스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돈에 맞춰서 하우스를 짓고 이런 것보다는 규격 하우스라는 거는 부직포에 그늘막도 있고 2중, 3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겨울에 어디를 갖다 놔도 기본 난방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부직포도 없고 뭐 이런 상태의 하우스를 지어놓고 그리고 파이프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격에 딱 맞춰 놓게 되면 재해나 이런 데들도 더 강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냥 태풍 오고 이러면 그냥 비닐 같은 거 그냥 칼로 째서 예. 터버리는 게 낫잖아요. 네네. 근데 유리 같은 게 하나 깨지면 전체가 다 깨지잖아요. 아이고. 근데 한 장 갈 때 뭐 40, 50만 원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 유리온실을 할 필요는 없다. 여름에 더 덥고 겨울에 더 춥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유리를 다 깨고 카보나이트로 바꾸고 싶다. 한번 바꿔볼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커튼도 지금 부직포하고 다 지금 하우스 형태로 다 교체를 지금 올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두베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기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전남권뿐만 아니라 경기권, 경기 충청권까지 지금 농장들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전문적으로 교육 그리고 각 지역별로 제품화하는 상품들이 이제 다르게 해서 각 지역에서 만들고 그걸 한 곳에서 유통을 하고
그렇게 되면 다양한 커피 상품들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까지 이제 출시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그 두베이에서 배우면서 나도 농장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전남 화순에 찾아와야 돼요? 아니면 어디? 전화를 저한테 하시면 저희 네네. 이제 그 각 지역에 지금 경기권, 네. 그리고 충청권을 그리고 전라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전라권은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화를 저한테 하시면 이제 그쪽 지역에 뭐 땅을 어떻게 어떤 위치에서 하우스나 어떤 방향으로 지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팀을 맡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요. 지금 커피를 생산한 것들은 상품화를 하는데 올해 지금 이제 저희가 개발을 하나 해드린 것 중에 하나가 강진의 쌀기리 커피예요. 오. 강진의 슈퍼푸드 재배 면적 전국 재배 면적 80%를 강진에 재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쌀기리와 커피를 콜라보해서 쌀기리 커피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상품들은 지금 기존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네네네. 없는 것들이고 커피를 대체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가격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혼합을 해서 가격도 낮추고 상품성을 높이고 또 다양화시키면서 하는 형태의 제품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콜라보하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나와 있고 또 지금 저희가 개발해 놓은 거를 좀 열거를 쭉 하면 커피, 와인, 꼬냑, 소주, 맥주, 막걸리 그 다음에 커피 초콜릿, 커피 카스카라티, 그리고 커피 밀크티, 그리고 커피 비누, 그리고 그 소재 산업종, 그 다음에 개껌. 우리 지금 강전정 하고 나면 가지 나오잖아요. 이거 대 나오거든요. 네네네. 대 나오면 이거 다 잘라가지고 애완용 개껌으로 사용을 해요. 아, 그래요? 인터넷에 커피 나무 개껌 한번 쳐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오. 요만한 거 하나가 예. 9,800원, 만원대고 오. 대형견 6단계 나누거든요. 대형견 하면 네. 4만원 돈 해요. 오. 가지 하나가 요만한 거. 그러니까 커피 나무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버릴 게 없네요.